수달 동동. 1988년 5월 뉴욕타임스는 올림픽 주최국임을 과시하는 한국이 한 해 미국으로 16,000여 명의 유아를 수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 입양의 조건을 까다롭게 했으며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해외 입양은 크게 줄고 국내 입양이 늘었습니다. 입양 문화의 정착은 바람직한 사회현상임에도 안타깝게도 정인이 사건의 파장으로 입양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의 시작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앞서 카라보스 씨의 사연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카라보스 씨는 두 돌 때쯤 1984년 충북 괴산에 버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이름은 강미숙이었던 그녀는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 네덜란드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행복한 입양아였지만 2014년 딸을 낳은 후 자신의 내면의 상처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를 치유하고 또 딸을 버려야만 했을 엄마가 평생 지고 있을 상처 또한 치유해주고자 친어머니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양을 진행한 홀트의 정보를 청구했고 홀트는 그녀가 있었던 고아원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해 주었으나 친부모에 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괴산에 가서 자신이 버려졌던 시장 등에서 가족들과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2016년 그녀는 혹시나 하고 자신의 DNA를 온라인 족보 찾기 플랫폼 마이헤리티지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한국인 유학생이 자신과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이 유학생의 할아버지가 보스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DNA 검사를 의뢰했으나 할아버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재작년 11월 18일 카라보스 씨는 한국의 법원에 친자 인지 청구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해외 입양인이 낸 첫 번째 친자 인지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친자 인지 청구 소송이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카라보스 씨와 그녀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A씨에게 DNA 검사를 명령했고 그들이 부녀일 확률은 99.998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1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일 단독 여무형 부장판사는 원고 보스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은 선고 며칠 후 이뤄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2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지 친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원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대화도 거부하며 10분 만에 자리를 떠 엄마 얘기는 꺼낼 기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법원 승소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눌한 한국어로 엄마 만나고 싶어요. 저 많이 힘들었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던 그녀가 네덜란드로 돌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이 상처받았고 거부당했다. 나는 이제 집으로 간다. 내 집은 암스테르담의 내 가족들과의 집이다. 라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입양간 아기들은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16만 7천여 명이 해외에 입양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서류상의 공식 통계일 뿐 실제로는 20만 명에 가깝다는 게 입양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해외 입양은 급감하였죠. 최근 해외 입양이 많은 국가들은 중국, 이디오피아, 러시아, 하이티, 베트남, 과테말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일이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전쟁으로 생긴 고아들을 챙기기 버거운 실정이었죠. 1954년 The Family That Nobody Wanted 이란 12명의 해외 입양 사례를 모은 책이 미국에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어 미국인들이 해외 입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5년 미국인 홀트 부부가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혼혈고아 8명을 입양한 것이 최초의 해외 입양입니다. 홀트 부부는 1956년 대한구세군 본영 안에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1960년 12월 재당법인 홀트 해외 양자회로 재설립되어 국내 혼혈아들을 주로 미국에 입양시키다 점차 유럽, 아시아 등지까지 입양시켰습니다. 당시에 해외 입양을 간 혼혈아들 중 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이 외국인과 낳은 아이를 퀴기라고 부르면서 놀리거나 따돌림시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의 해외 입양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개의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홀트아동 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입니다. 이 기관들에 아이들이 오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산모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 아니면 산모가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하면서 입양을 원한다. 비혼모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길거리에 아이가 버려져 있다고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아이를 인계받는 경우입니다. 셋째, 부모가 아이를 입양기관에 데려와 도저히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드니 어디 좋은데 입양 보내주었으면 한다는 경우입니다. 1960년대에서 80년 초까지는 너무나 가난해서 입양을 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비혼모의 경우가 많지요. 이 기관들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입양 보낼 곳을 물색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입양을 원한다면 당연히 우선적이지요. 다행히 요즘은 국내 입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입양의 경우 갓난아기, 여자아기가 선호됩니다. 아기가 부모를 인지하기 전에 입양해서 자신들의 아이로 키우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경우 갓난아기를 입양해서 아예 멀리 이사를 가서 지인들과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본인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키우기 편하고 성장 후 시집 보내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라고 합니다. 국내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은 입양을 원하는 해외의 부모들을 순차적으로 해외 입양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양이 결정되면 그 아이들 위탁가정으로 보냅니다. 3개월 정도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부모가 있는 환경에 적응시켜서 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돈을 받은 위탁부모가 아이를 돌보는데요. 요즘은 자원봉사로 생각하시고 위탁부모 역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주로 아이를 위탁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 아이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생소한 이야기겠지만 예전에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갈 때 미국으로 입양 가는 아이를 동반하여 비행기 티켓 값을 절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양이 결정된 아이와 동승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공항에 마중 나온 양부모에게 아이를 넘겨주는 알바였던 거죠. 해외 입양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양부모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아이를 공항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입국한 아이는 10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받고 이후 입양 재판 확정과 시민권 취득은 전적으로 양부모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양부모가 아이를 파양한다면 아이는 난민이 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양 간 아이들의 시민권 취득 여부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해외 입양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 와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아이를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 일정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아이와 같이 한 시간에 어떤 놀이를 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뉴욕타임즈가 한국이 아기를 수출하여 외화벌이를 한다는 기사를 냈다고 했었죠. 사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버려진 아기를 입양기관에서 데려올 때 병원비를 입양기관에서 내고 데려옵니다. 비혼모의 아기인 경우 극심한 저체중인 경우가 많아 인큐베이터에서 오랜 기간 있어야 하는 아기들도 있어 엄청난 병원비를 지불하고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6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선천성 질환이나 기형, 장애아들이 버려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입양기관에서는 많은 병원비를 들여야 했죠. 다음 아기의 해외 입양이 결정되면 3개월간 위탁가정에서 키워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위탁 비용, 그리고 항공료 등 아기에게 들어간 모든 비용을 입양한 부모가 지불하고 데려갔던 거죠. 미화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당 4만 달러, 20만 명이었으면 외화벌이란 이야기가 나올 만했겠네요. 물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 원칙적으로 친부모 중 한쪽이 해외 입양에 동의하는 서류에 사인을 한 경우에 해외 입양이 가능하게 하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 중 한쪽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국에 와서 아이와 친해지는 과정을 가지고 그 과정을 모니터해서 입양이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해외 입양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심하게 후회했다.
우리가 당신들을 우리 스스로 키울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니 고통스러웠다. 고 입양아들에게 사과했었습니다. 수달둥둥 여름방학 동안 양부모와 한국을 찾은 미국인 입양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양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가능하면 친부모를 찾아 만나게 해주고도 싶다고요. 아, 지상의 천사들이시구나 하고 느꼈었습니다. 아이도 너무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달둥둥의 친척 한 분은 비공개로 아이를 입양하여 애지중지 키우고 있으며 한 친구는 공개 입양을 하여 친딸과 차별하지 않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입양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의 DNA를 온라인 족보 찾기 플랫폼 마이헤리티지에 등록해보세요. 당신의 뿌리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